오늘은 들리나? 오늘은 제가 놀러와 있는 관계로 그리 길지 않게 시방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일찍 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들어가기 전에 항상 드리는 질문이지만 그래도 원활한 방송을 위해서 잘 들리시나요? 한 분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들어와 계신 분이 한 분밖에 없는 관계로 저격해서 드리겠습니다. 잘 들리나요? 잘 들릴 것 같아요. 다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 생일이었습니다. 하루님 안녕하세요. 정빈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는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그냥 즐겁게 놀았어요. 오전에 그냥 일어나서 실러스트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무섭네. 네. 실러스트입니다. 네. 어제 재밌었어요? 어저께 그냥 친구랑 밸런스 게임 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오늘 생일이어서 그냥 오전에만 잠깐 행정법 공부하다가 너무 집중이 안 돼서 좀 일찍 나와서 오랜만에 강남역을 조금 횡보했습니다. 강남역 정말 오랜만에 가 보니까 많은 것들이 변했더라고요. 안 변한 건 나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남들이 보기엔 많이 변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러고 교보문고 가서 잠깐 또 책을 보다가 그리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술도 한잔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저 오늘 좀 취한 것 같지 않나요? 네. 저는 술이 약해서 좀 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케님. 라식하시면 정말 힘드시겠다. 안녕하세요, 수우님.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너무 피곤해서 제가 뻘소리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혀가 많이 꼬일 것 같아서 대충 하진 않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할 건데 오늘 뭘 할까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사실 제 생일에 대한 방송은 어제 다 한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도 광복절인데 '광복절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그거를 준비했습니다. 저항시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항시 하면 저는 한 3분 정도 떠올라요. 이육사 시인, 그리고 윤동주 시인, 한용운 시인 정도가 떠오르는데 그중에서 가장 강렬하고 튼튼하게 저항시를 작성하신 분은 바로 이육사 시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육사 시인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육사 시인의 본명은 이원록 시인인데요. 이원록 선생님께서는 감옥에 여러 번 뚝 대셨겠죠. 그래서 거기서 받으셨던 죄수번호가 264번이어서 이육사라는 예명으로 필명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일제를 굉장히 해학적으로 풍자하는 그런 예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 친척 중 한 분이세요. 이육사님이.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에서 자라셨군요, 이큐님.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체력이 많이 소진된 관계로 바로 시를 읽겠습니다. 대신 주저리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 대신 오늘은 소통을 많이 해주셔야 저를 많이 도와주셔야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말 많이 기가 빠진 상태거든요. 네, 시를 읽겠습니다. 광야 이육사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 타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날릴 때도 차마 이곳은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네, 굉장히 짧은 시이네요. 5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세상이 시작하는 약간 성경으로 치면 창조기 같은 얘기들을 하시는데 어디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열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산맥들도 생기고 바다도 생기고 여러 자연 환경들이 생겼는데 그때 이제 광야라는 곳이 생겼겠죠. 세상은 계속 변하면서 여러 가지 풍화작용들이 일어났겠지만 이 광야는 차마 범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시의 화자는 아마 이 광야를 굉장히 숭고하고 모두가 추구하는 가치관 같은 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순간은 사연을 보면
굉장히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눈 내리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 속에서도 이제 매화 향기 매화는 이제 사군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 선비의 절개를 뜻하는 그런 식물인데 그런 것들은 아직도 홀로 아득하게 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연 여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백마 엄청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초인이 오겠죠.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자습서에는 이 초인을 조선의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면 이육사는 굉장히 매국노입니다. 왜냐면 다시 천고의 뒤에 그러니까 10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초인이 왔는데 그게 독립이라면은 일제 시대를 한 1000년 정도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썼을 리가 없어요, 이육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문계에서 아마 이육사가 천고라는 것의 뜻을 잘못 쓰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육사 시인은 퇴계 이황의 13대 종손 직계 자손이고요.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할아버지께 한자를 직접 배울 정도로 문학에 대한 조예뿐만 아니라 한문학에 대한 조예도 굉장히 깊은 사람인데 그렇게 실수를 하셨을 리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청고 뒤에 이육사라는 시인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어떤 이상이나 가치관 내지는 그가 생각하는 어떤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뜻을 품은 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문학의 조예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광야라는 이 뜻깊은 시를 정확하게 해석드리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느끼는 바대로 해석을 하였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광복절이잖아요. 광복절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육사라는 시인은 어떻게 살았나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하루님은 지금 수능 공부하시니까 수능 특강 같은 데 나오나요 혹시? 저 어렸을 때는 어디 나왔더라? 근데 저 이육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이육사 시인은 의열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열단원은 굉장히 터프한 아나키스트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의열단이나 뭐 한인애국단이나 이런 거에 있는 위인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뭐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런 위인들을 보면서 '내가 삶에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한테 근현대사를 과외해 줬던 친한 형이 있는데요. 그 형이 저한테 구한 말에 있던 위인들을 이렇게 사분면 표로 그려서 뭐 위전척사파, 공권개화파, 급진개화파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 줬는데 위정척사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대원군, 공권개화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김홍집. 1차 김홍집 내각, 갑오개혁으로 형성된 1차 김홍집 내각을 이끌었던 김홍집 선생님, 그리고 급진개화파는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김옥균 정도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 주면서 "넌 어떻게 살래?" 이렇게 얘기를 해 줬는데 제가 정말 장담할 수 있는 거 하나는 그 어떤 사분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하루에 잠을 5 시간 이상 자지 않았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을 거지만 그중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굉장히 본받아야 될 거로 표현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 얘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거는 이제 결국에 그 사람들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열심히 살았는 그런 성실도의 차이가 아니라 애초에 시작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인생의 가치관을 잡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점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은 사람과 아니면 시대와는 역행하는 방향으로 잡았던 사람이 있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제 방송에 주피터님은 이과시니까 이과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속도가 있고 속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력은 단순히 이동 거리만을 이제 시간으로 나눈 개념이기 때문에 열심히 달리면 속력이 올라가겠죠. 근데 속도는 이제 시간분의 거리가 아니라 변위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 벡터를 잡았는지에 따라서 속도가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데 저도 문과라서 잘 문송한데 맞습니까, 주피터님? 근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어 이동 속력 자체는 굉장히 높을 수 있는데 애초에 변위를 잡은 방향이
반대로 가 있으면 그 사람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한말에 태어나 있는데 난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정말, 정말 똑똑한데 내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이 예를 들어서 위정척서다 이러면은 시대의 흐름을 오히려 반대로 가져가는 그런 데 능력과 노력을 쓰겠죠. 근데 그러면 쪼끔 슬프잖아요. '난 정말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역사에서 나를 기억하는 게 쟤 때문에 조선이 망했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휴 뭐 그때 저는 없겠지만 좀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구한말의 여러 위인들을 이렇게 사분면에서 보면서 '아 정말 내가 인생을 살 때 어떠한 가치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 것인지를 명확히 잡은 다음에 공부를 해야겠다. 그다음에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19 살의 생각이고 저는 아직 그런 가치관을 완전히 형성하지는 못했어요. 앞으로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내가 똑바로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둘 중 하나겠죠. 열심히 살았지만 잘 살지 못하거나 잘 살고 있지만 뭐 굉장히 안 좋은 사회적 영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거나. 근데 확실한 거는 둘 다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누군가가 저를 적폐 세력으로 기억하면 그냥 저는 억울할 따름이겠죠. '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그건 억울할 게 없다. 왜냐하면 내가 애초에 가치관을 잘못 삼았으니까. 네. 여기까지는 정말 잔소리 같은 훈한 말씀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좀 따뜻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광복절이 올 때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생일을 챙겨주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진 않아요. 몇 명 안 되지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잠깐 웃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냥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준 많은 사람들, 특히 광복절이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게 해준 사람들 덕분에 '나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쪼끔 꼰대 같은 말 좀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 세대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여러분? 무슨 뭐라고 표현하지? 뭐 X세대도 아니고 우리가 펩시 제너레이션도 아니고요. 386 세대도 아니고 뭘까요? 90 년대생이라고 말하기는 90 년대생 아닌 분들도 있을 거다. 저는 90 년대생이지만.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었을 때 제일 이제 쓰라렸던 거는 바로 삼포 세대라는 말인데요. 삼포가 무슨 그러니까 뭐 삼포 개항할 때 그 울산포, 부산포 그게 아니라 삼포가 뭐였더라? 그러니까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그 어쨌든 세 개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집 마련 그중에 이제 저는 내 집 마련이 요즘 제일 제 귀에 많이 들려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죠 당연히. 결혼, 취업, 출산이에요? 죄송합니다. 뭐 출산은 아직 저는 잘 모르겠고요. 결혼도 뭐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취업도 할 겁니다. 출산은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근데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고 취업도 안 되고 막 이렇고 비트코인은 오르는데 내가 사면 떨어지고 오르는 주식은 있지만 내가 산 주식은 뭐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이제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숙제고 가장 많은 분노 게이지를 쌓는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 우리는 정말 만약에 우리가 정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평생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근데 저는 내 집 마련보다 100만 배 어려운 게 바로 내 나라 마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내 집 마련을 너무 쉽게 얘기한다고 들리면은 좀 죄송하겠지만 내 집 마련 분명히 어렵겠죠. 근데 내 집 마련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이 짜증나는 게 뭡니까? 평생 임대차의 서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한테 세를 내고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막 이런 불안함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나라 전체가 임대차 같은 시절이 있었다. 그게 바로 일제 시대다. 그게 끝난 게 바로 광복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일제 시대 안 살아봤죠? 저도 안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짧게나마 근현대사를 좀 배웠으니까 그냥 제가 기억하는 바대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뭐 일제 시대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서러웠던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린 내 집 마련 못해서 빠개치잖아요. 근데 거꾸로 내 집을 뺏겼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더 빠개치겠죠?
근데 내 집을 뺏기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1910 년부터 1918 년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 사업이라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전 사업을 하겠죠. 국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일본 일제가. 그때 이제 제대로 이제 신고를 안 하면 이제 다 국유지가 되는 건데 그 당시에 뭐 카카오톡으로 전 국민한테 쏘기를 하겠습니까? 요즘처럼 코로나처럼 이제 핸드폰으로 알려주기를 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럼 이제 나는 평생 그 땅에서 여기서 집도 짓고 곡식도 짓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건 국유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 집 마련 못한 거보다는 조금 더 힘이 빠질 것 같아요, 내 거였으니까. 그리고 요즘 우리에게 부동산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진 모르겠지만 저만 해도 이렇게 토지가 토지 이상의 뜻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구한말에 쉴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부모님의 모습이 거기에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뺏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상화 시인 제가 한 세 번째 시간이었는가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보면은 이제 그런 서름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것만 합니까? 1938 년에는 국가총동원령인가요? 그런 무슨 시행령인가 그게 어쨌든 무슨 령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은 것도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가져가라 그런. 근데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다 가져갑니다, 나라에서. 아유 그러니까 여러분 월급을 나라에서 세금을 떼지만 그 이상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내가 한 소중한 비트코인을 국가가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국가도 아니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럼 이제 현행법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고 하면은 어쨌든 나라가 나쁜 짓을 해서 나한테 손해를 입혔으니까 '이걸 어떻게 취소해 보자.'라고 해서 뭐 항고 소송이나 취소 소송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취소 소송을 하려면은 일단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뭐 법률상 이게 변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권리가 생기거나 권리가 없어지거나 의무가 생기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다 떠나서요. 국민이어야 된다고요, 국민.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어느 나라의 국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뺏기면 그냥 빼앗으면 그냥 뺏기는 겁니다. 얼마나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우는 그 수많은 법들에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 시대도 있었다. 그럴 때보다는 지금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좀 더 많이 마련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다들 입시를 하잖아요. 입시를 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했던 학교를 가고 저같이 뭐 직업을 위해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아예 그런 기회가 없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었겠죠. 조선인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1910 년부터 1919 년까지 20 년부터 들어온 문화 통치부터는 이제 조선인에게도 대학 고등교육이 허용이 됐는데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일어났죠. 양깃탁 선생님을 필두로 해서. 근데 이거 어떻게 망가졌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일제가 경성제대를 지어줘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무마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는데 양깃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아서 아마 500원 정도인가를 그러니까 500원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500원이 아니라요. 그냥 500원 정도를 기부를 해서 제가 알기로 500원이었어요. 500원을 기부를 해서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구속이 됩니다. 횡령 혐의로. 그러니까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하려고 목을 막 했는데 양기탁 선생님이 그 돈을 어떻게 써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증거 자료로 이제 신문에 대문짝만한 뒤에 실렸다는 사진을 보면은 양기탁 선생님이 어디서 술을 드시고 있어요. 그걸로 횡령을 했답니다. 여러분 대학 설립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겠죠. 근데 그 돈을 양기탁 선생님이 술 먹느라고 다 썼대요. 그럼 얼마나 말술인 겁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기타 선생님이 정말 세상에 없는 그런 말술이라고 하고 맨날 맨날 로얄 살루트 같은 비싼 술을 먹어도 절대로 대학 설립에 문제가 생길 만큼 술을 못 먹거든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론 잘 없는데 그냥 그랬다는 혐의로 횡령으로 구속이 돼서 결국에는 대학교를 못 세우죠. 그러면 이제 조선인들한테는 이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입시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입시를 치를 자격이 없었다니깐요. 그럴 때보다는 '지금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임대차는 정말 서러울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자취를 하는데 서럽습니다. 고장 날 때마다 벽에 못질할 때마다 집주인한테 전화해야 되고요. "못질 잘하세요."라는 말을 들을 때도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하는데 나라고 뭐 못질을 태어날 때부터 할 줄 알았겠습니까? 잘 못하는 게 당연한데. 근데 여러분 정부가 임대차를 하고 있었던 시절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님께서 청와대에 사는데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니라 대통령이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에게 월세를 내야 되고 안 내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런 걸 상상이나 해 봤습니까? 저도 상상을 안 해 봤죠. 거길 월세를 내려면 도대체 얼마를 내야 됩니까? 근데 제가 재작년에 아버지랑 상해 여행을 갔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해를 가면 당연히 상하이 임시정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웬걸 상하이 임시정부가 저희 본가 정도 크기예요. 저희 본가가 뭐 엄청 큰 대저택이어서 그러면 너무 뿌듯하겠지만 그냥 저희 본가는 그냥 평범한 본가입니다. 근데 그냥 그 주택만 해요.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 뭐 이승만 선생님이나 이상철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집무했던 집무실에 가도 제 자취방보다 훨씬 작아요. 아 물론 책상은 제게 더 좋을 수 있죠. 저는 현대식 책상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방 자체가 작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게 이제 자가가 아니라 임대차였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보다 보면은 진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났던 시절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한 나라의 정부의 의전은 신호등 같다고 하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의전은 허례허식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의전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아직 건재하다.'라는 걸 표시하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내 집 마련을 못해서 상하이에서 사글세를 내고 살았던 시절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보다는 지금은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요즘에 어떤 일이 있나요? 올림픽 응원 다들 하셨나요? 저는 뭐 공부하느라고 올림픽을 보진 못했는데 이제 어머님을 통해서 소식을 듣다 보면은 기분 좋을 때가 많아요. 뭐 김연경 선수가 이끄는 배구팀이 일본을 이겼대라고 얘기를 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고 그냥 우리나라 팀이 잘하거나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따면 기분이 정말 좋죠. 근데 그마저도 못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따 봐서 모르죠. 저도 안 따 봤어요. 제가 따 본 금메달은 기말고사밖에 없어요. 기말고사에서 금메달 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오자마자 빨리 속독을 한 다음에 아는 거 대충 빠바바박 쓰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데 하다못해 올림픽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는 마음 놓고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응원을 할 수 있는데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은 그렇지 않았죠. 다들 기억하시는 게 아니죠. 그때 살지 않았으니까. 근데 다들 이제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1936년 올림픽에는 이제 우리나라 마라토너인 송기정 선수와 남승용 선수가 출전을 해서 제가 알기로 송기정 선수가 1 등, 남승용 선수가 3 등을 했습니다. 그때 증거 사진 자료 사진을 보면요. 굉장히 인상 깊거든요. 그러니까 송기정 선수도 그렇고 남승용 선수도 그렇고 둘 다 고개를 딱 떨구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남들은 그게 국민의례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민의례는요 1941년 한국식민화 전체 그 이후에 생긴 거고요. 그때 국민의례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든 가슴에 손을 얹든 이런 게 생긴 거고요. 국민의례가 있더라도 하다못해 대한민국이 설립되고 했겠죠. 근데 1936 년에는 일제에 대한 국민의례든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의례는 둘 다 없어요. 그냥 그 당시 인터뷰를 보면 송기정 선생님이든 남승용 선생님이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일장기를 참아 볼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3 등을 했던 남승용 선수께서는
나는 송기정이 너무 부러웠다. 왜냐하면 1 등한테 그 당시에 월계수를 줬거든요. 월계수로 이 가슴에 일장기를 가릴 수 있는 그게 너무 부러웠다. 내가 1 등을 했으면 나도 가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송기정 선수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사실 법조계 선배예요. 메이지 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뭐 변론으로 하고요.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는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화이팅!"이라는 말도 못 했고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조차도 차마 앞을 돌아보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보지 못하고 일장기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월도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끝났나요? 대한민국에 있던 동아일보가 굉장히, 지금은 뭐 조중동 중에 하나지만 당시에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을 했죠. 일장기를 말소를 했죠. 지웠죠. 뭐 그랬다가 이제 통폐간이 됐죠. 동아일보는 망했죠. 그때도 막 아니에요. 그랬었는데 그때보다는 우리는 지금 태극기 흔들면서 응원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내가 뛰는 거 아니지만 나 지금 너무 힘들지만 TV 보면서 우리나라 응원하면서 이기면 기뻐하고 골 들어가면 소리 지르고 할 수 있는 조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해외여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직 많이는 못 가 봤는데요. 그냥 가 보고 싶었던 나라는 좀 그래도 가 봤던 것 같아요. 뭐 처음 가본 나라는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미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터키, 이태리, 독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영국, 스페인, 꽤 많이 갔다 왔네요. 거기 가면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보면 "Where are you from?" 물어봤을 때 "I'm from Korea"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거죠. 또 언제 대한민국을 느낄까요? 아, 이거는 정말 말하기 싫었는데 군대 갔을 때 느끼죠. 군대 갔을 때 2년 동안 뭐 나라를 지킨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족뱅이 친 거예요. 뺑이 친 건데 이게 뺑이 친 게 그나마 대한민국이니까 할 만한 거지, 만약에 내가 뭐 태평양 전쟁에 끌려가려고 2년 동안 그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솔직히 돌아오고 싶지도 않아. 그냥 그런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지금도 이제 저는 뭐 군복무를 마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긴 했는데 카투사 간 사람들이 부러우면서도 걔네들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아닌, 맨날 농담으로 "너는 뭐 다른 나라 위해서 일을 했잖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군대 다시 갈 때 카투사 갈래? 공군이라고 할래?" 이렇게, 전 공군 나왔거든요. "공군 갈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사람 죽여 버릴 겁니다. 거길 제가 왜 다시 가요. 근데 다시는 안 가지만, 다시 가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독립군으로 일한 게 아니라 일제에 끌려간 게 아니라 국군으로 끌려가서 그나마 다행이었다라고 이제 정신 승리를 해 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공군, 저는 재경단 대방동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나라가 없으면 뭐 내 집 마련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임대차인 거예요. 국가 전체가 임대차인 거고, 그랬을 때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가 없는 거다. 아까 말한 뭐 행정소송법상에 무슨 나를 지켜주는 그런 보호조항이나, 아니면 만약에 내가 누군가랑 싸웠을 때 나를 지켜주는 나라도 없는 거죠. 학생의 날이 알아요? 학생의 날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기념일이 있잖아요. 기념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한민국, 조선인의 이제 여학생이 학교를 가는 그 기차 안에서 어떤 일본인 일본인 학생들이 이제 그 여학생을 약간 추행하길래 그 여학생의 친척 오빠가 가서 이제 그 일본 학생들을 때렸죠. 그래서 다 잡혀갑니다. 근데 사실은 현행 형법에서는 그건 정당방위라는 거죠. 네,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잘못했네요. 현행 형법에서는 그게 당연히 정당방위죠. 왜냐하면 타인의 법익 침해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쓴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뭐 정당방위입니까? 그냥
끌려간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 그 말 밖에도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권을 핍박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 민법도 안 지켜준다. 내 소유권 안 지켜준다. 형법, 정당방 이런 거 안 된다. 행정소송법 뭐 항고소송, 취소송 이런 거 안 된다.' 그래서 '그래 헌법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헌법에서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그런 조항 뭐 대표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37조 2 항을 얘기를 하는데 국민이 아니면요. 그러한 기본권의 주체성부터가 부정돼요. 그냥 인격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왜냐면 그거는 그 나라가 그 나라 국민을 위해서 지켜주는 거지 일본 국가가 우리나라 사람들 지켜주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다 떠나서요. 다 떠나서 저는 변호사가 될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변호사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어 뭐 미쓰비시 같은 그 당시 전쟁 기업을 변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문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그 시절 검사나 뭐 이런 게 되어서 우리나라 독립군을 에게 유기 뭐 실형을 선고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 변호사가 되려는 어떤 시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양기탁 선생을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던 그걸 내가 판례라고 외우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얼마나 회의감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올바른 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를 해야 되고 할 때마다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면 얼마나 이제 그 직업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냥 나의 신념만 있고 내가 조금 용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을 위해서 내 직업 정신을 할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또 목숨을 잃었는데 요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당시에는 희박했겠죠. 그걸 위해서 자기가 죽을 줄을 알고도 열심히 싸워서 열심히 부딪혀서 장렬하게 타들어갔던 그런 분들인데 요즘 언어로 그런 걸 표현을 하면 가장 유사한 거는 아마 21 세기에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아마 불나방이라 부를 겁니다. 그렇게 갔을 때 자기가 타 죽고 힘들 걸 뻔히 알면서도 가는 그런 삶을 그렇게 부르는데요. 저는 그럴 때 그냥 무서워서 그냥 숨어서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가 사실은 인간의 본성에 더 가까울 수도 있고 나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불나방으로 사는 것도 '너무 가치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좀 비록 힘들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장렬하게 역사의 점 하나를 찍든 못 찍든 그렇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 사실이 저한테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있어서 다 있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의 꿈도 대한민국이 있어서 있을 수 있는 거고 취업도 결혼도 뭐 결혼은 뭐 그때도 할 수 있었겠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입시도 다 대한민국이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안에 헌법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민법상의 소유권, 뭐 형법상의 정당방위 아니면 행정소송법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국가에 대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려면 다들 자신의 정의를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정의가 여러분들에겐 어떤 의미인지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그러한 정의를 그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정하고 있거든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국 그 저스티스 같은 책 보면 "정의는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던데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미국 연방 헌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 불문법이기 때문이고 우리나라 헌법은 정의가 어떤 것인지 그래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맞추는 분은 평소처럼 제가 선물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요.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첫
끝머리 문장이 뭘까요? 맞춰보세요. 한 문장인데. 여기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사실은 그분께 배움을 청하고 방송을 종료해도 되는데 대한민국 헌법 첫 번째 문장이 어떤 것일까요? 다들 모르시나? 이 정도는 그래도 아는 분이 있을 줄 알고 했는데 물론 모르는 것도 뭐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은 저처럼 법을 전공하는 게 아니니깐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 국가이다. 비슷한 말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이랑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당황스럽죠. 모든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제1조 2항인데요.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로스쿨 다니는 학생이 있거나 변호사가 있었을 때 이거 꼭 물어봤어요. 대한민국 헌법이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는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말을 하면은 너는 이큐님 정답입니다. 너는 네가 공부했던 법조는 파본이었니? 라고 물어보세요. 네, 우리나라 헌법의 시작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이민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항구의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과를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며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 공용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에 의하여 규정한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머지 헌법의 나머지 조문들이랑 그 위에 민법, 헌법, 행정법 여러 가지 법들의 조항들은 다 이 한 문장에 대한 각주나 주석을 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깊은 이해나 깊은 총찰이 없으면 나머지는 그냥 각주를 외우는 거죠. 물론 실무에서는 각주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변호사 시험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가로지른 그런 정의 이념은 바로 이 헌법 전문에 있고요. 거기에서도 제일 처음 말하는 게 바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입니다. 그런 것으로 건립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비록 취업이 어렵고 내 집 마련이 어렵고 결혼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속에서 국가가 있잖아요. 나를 지켜주는 국가가. 최소한 나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준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 속에서 사는 그거를 평소에는 감사해야 할 수 없죠.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어느 나라를 가도 자랑스럽게 I'm from Korea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갖고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 수 있는 오늘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잔소리가 길었네요. 거의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처럼 조금만 더 하지, 조금만 더 하지 말하면서 거의 40분 정도를 떠들었는데 저는 광복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광복둥이라는 별명도 있는데요. 어렸을 땐 되게 싫었어서 재미없는 생일들을 보냈죠. 뭐 생일이 그렇게 막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그래도 광복절이 항상 특별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휴일 이상으로. 그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물론 더 좋은 날 다른 날 태어나서 더 다른 풍경의 생일 파티를 하거나 이랬으면 또 어떤 느낌이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날에 태어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나눌 수 있게 해 주셔서 네 이날 태어나게 해 주신 부모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겨우 이 정도 대한민국 사회가 아니라 마침내 이러한 대한민국에 살 수 있게 해준 모든 독립운동가들께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네.
일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항상 오늘 하루 정말 수고하셨고요. 설사 오늘 하루 했던 분들이 했던 노력의 양이 여러분들이 원했던 결과에 미치지 못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건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너무 나무라지 말고 스스로 '오늘 하루 나 정말 수고했다.' 하면서 쓰담쓰담 토닥토닥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서는 반드시 '오늘만 같아라.'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내일은 반드시 오늘보다 훨씬 더 행복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